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5의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에 국민합니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간선거를 전후로 중국과 미국의 화해 조짐이 감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왔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국제 이해관계에 대해서 오늘의 글로벌 슈퍼스탁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ent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상황부터 체크합니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요, 강보합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는 0.7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는 22개월 만에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000포인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2,010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금융 투자 그리고 투신, 사모펀드 할 것 없이 기관에서 매수세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 출발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2%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세로 돌아 나섰습니다. 0.83%대 상승 중이고요. 63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이로써 8거래일째 매수 중입니다. 국내 시장은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꾸준히 팔자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10월에 순매도 금액이 5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49%대 상승 중입니다. 6,76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실게요. 현재는 0.38%대 상승 중인데요. 2,653포인트 지나갑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독일 정세 불안에 따라 유로가 약세니 달러는 강세 지속합니다. 현재는 0.1%대 상승 중이고요. 9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시세입니다. 골드는 상승하는 달러에 소폭 눌림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1,230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원유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약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0.18%대 밀리면서 66.92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요, 2%대 넘게 내려앉았습니다. 2.18%대 내리면서 2,542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반면에 항생지수는 저가 매수세에 유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0.38%대 상승했고요. 24,812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황 확인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첫 번째 코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시간이고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란에서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100만 배럴가량의 원유를 수출할 것임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제재 이슈의 국제 유가 움직임은 여전히 불안한데요. 향후 유가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내달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11월 금통위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울하기만 한 국내 증시의 금리 인상이 얼마나 큰 보탬이 될 수가 있을까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양세동 멘토님과 함께하고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 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 이란 제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란은 하루 수출에 대한 부분을 100만 달러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앞으로 국제 유가 장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이란 제재에 대한 포커스를 집중을 많이 해야겠죠. 현재 상황이 66달러, 이제 66.93 어제 크루드 수치가 지금 현재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일봉상 차트를 지금 확인하시면은 지지가 보이실 겁니다. 일봉상 지지가 굉장히 수렴되는 구간 자체가 보일 것이고, 시장의 정황을 보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이란 제재에서 이란 제재에 대한 상승은 선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표현되고 싶습니다. 사실상. 네. 그럼 지금 현재 67달러 인근대에서 유가의 그 제재 전까지 상승에 대한 장이 예상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추세 형성 자체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치값이라고 판단이 되는 바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란 제재에 대한 부분은 이란 수출에 대한 압박으로 유가 상승을 기대하는 국면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란 제재는 지금 어쨌든 간에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시황입니다. 그럼 오히려 국제유가에 대한 시황 자체는 시장의 반영이 이미 돼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바, 유가에 대한 매도 부분을 추후에 고려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100만 달러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 부분도 근거 없는 부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바, 크루드 오일 거래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유가 제재가 이루어지면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유가가 당분간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트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일봉상 굉장한 지지를 받는 구간 자체가 최근 지지예요. 그러면은 다음 주 이란 제재가 있기 전까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바예요. 근데 추세대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수렴 구간이에요. 이제 하방에 대한 수렴, 그리고 상방에 대한 그 추세, 하방에 대한 추세, 이 두 개가 이제 교차되는 점인데, 당분간 제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70달러까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국제유가 값이 70.00까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실질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지면 하방에 대한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제재 이전까지는 70달러 위로 올라올 수가 있고요. 제재 이후에는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에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연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시가 이제 반등 없이 연일 빠지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는 1.5%예요. 1.5%죠. 자, 미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에서 2.25%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제 한국은행 자체는 이머징 마켓 외인 자본을 흡수하기 위해서 항상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는데, 올해 이제 3월이죠. 3월부터 이제 증시가 반영이 안 된 이유는 금리 역전 자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일전에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상황 자체가. 차트 잠깐만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역전 현상 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증시의 변동이 조금 이루어진 부분인데, 자, 한국은행이 어쨌든 간에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방관은 올해 3월부터 이루어지고, 올해 초 이제 미국 증시의 고가 랠리를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탄력을 못 받는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외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은 더 이상 이제 매력이 있는 시장이 아님을 어떻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차트에서도. 보통 이제 단순 금리 이격에 의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외인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국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여튼 이러한 점에서 금융권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자국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속적인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난 한국 증시에 대한 앞으로 전망이 크게 좋지 않음을 제가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앞으로 미 금리에 대한 재역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주식시장의 암울한 기운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시면은 11월에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 자체는 어쨌든 간에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 차이는 이미 벌어졌다는 부분은 사실이죠. 그러면은 단순히 금리 자체를 인상을 하더라도 단순 반등으로밖에 이제 조정세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이미 금리의 이격차가 금리의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이제 미국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주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세 차례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나스닥이라든가 S&P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유동성 랠리 확대장으로 다시 한번 매수장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탄력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시사되는 바고 개인적으로 이제 갭은 메우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한국 증시가 290까지는 올라가면은 개인적으로 2000선 넘어서 2100선까지 다시 도래하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주식 종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을 안 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매매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달러가 조금 약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장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좀 유입이 되지는 않을까요? 네, 그거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바예요. 사실 지금 증시 자체가 제가 언급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미국 그 전제 조건 자체는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 드렸던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금리가 높았을 경우 이제 달러의 약세장이 펼쳐지면 어떻게 보면 미 증시 나스닥의 탄력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외인 자본이 좀 들어오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간에 금리의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의 연동성을 짓는 거는 그렇게 좋다고 판단하진 못해요. 어쨌든 미 증시 자체가 지금 탄력을 전일 저가 부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자 달러 인덱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러 자체는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기대값으로 유로나 골드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지지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하시고 96달러 밑으로 하회할 시 유로랑 골드 매수 관점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지금 관점에서는 사실 매매를 어디 포지션은 집중을 하고 매수를 봐야 된다, 매도를 봐야 된다 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존 지지대가 밀려야지 달러 하방에 대한 추세가 시작된다. 이 관점을 보셔도 추후에 충분히 수익 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외 선물 지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장에 좀 어떻게 매매를 하셨고 오늘장은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일 이제 나스닥 위주 조금 했었는데 자, 부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유동성 확대장이 열리면서 사실 매도 포인트에 대한 그 모든 가능성이 지금 열리는 장세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일 이제 지지 자체가 일봉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값이에요, 여러분. 자, 지지에 걸리는 위치값이죠. 그러면은 어제 전일 저가값인 6575.00 이 자리가 당분간의 저가를 형성할 가능성도 굉장히 열리는 장세예요. 지금 미국 중앙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뷰 자체는 이 기준선 위치값인
90.00 여기 위치값이 상회한다면은 매수 포인트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렇게 좀 표현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제 장기 포지션은 절대로 지지 말아야 되며, 그 데일리 매매로 330틱으로 일목균형표로 조금 추세 매매를 지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매수의 관점, 매도의 관점 이 포지션을 둘로 나눠서 스팬 상하단 위치값에 의해서 지금 매수를 볼지 매도를 볼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장기적으로 포지션 지는 것 자체는 60분 봉에서 박스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기준선 위치값에 도래했을 때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방송에서 좀 많이 언급을 드리는데, 사실 굉장히 지금 내용상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 자체는 좀 서두르지 않는 입장인데, 전일 지지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 정도만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 증시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데일리적 관점에서 실시간 대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유동성도 굉장히 큰 장이기 때문에 스팬 상하단 위치값에 의해서 매수 매도 포인트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미중 무역 갈등에 어제 2% 넘게 내려앉았습니다. 주말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도 부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슈 통해서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소원하기만 했던 중일 관계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아베 총리를 만나면서 대규모 경제 협정을 체결한 건데요. 잠시 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일 관계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대표 황제주 구이저우 마오타이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 중국 바이주 업계 힘이 쭉 빠진 모습인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 전일장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일단 오늘장이 좀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제 이제 이 실적 발표 때문에, 일단 오늘 좀 이따 할 이슈긴 한데요. 마오타이가 이제 실적이 이제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실적 우려까지 이제 겹쳐버리면서 이제 중국장이 사실 마오타이 하나 때문에 중국장, 아시아장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어제 결국 이것 때문에 무너졌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량에까지도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오면서 실적 공포감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해종합이 2.28%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전 성분지수는 2.43%. 창업한 지수가 1.02% 하락을 했어요. 창업한 지수가 좀 덜 떨어진 거는, 덜 밀린 거는요, 창업한 있는 기업들은 별로 실적을 별로 기대 안 해요. 왜냐면 성장주도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덜 밀렸지만 나머지 이제 그 실적이 좀 괜찮아야 되는 기업들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안 좋아졌는데, 주류가 무려 마이너스 8%나 급락을 했습니다. 주류 업종이. 그리고 식품이 마이너스 4%. 가전이 마이너스 3.9%, 호텔 관광이 마이너스 3.46%.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제 급락, 우리나라 어제 코스닥 급락까지도 결국은 중국 마오타이가 실적이 안 좋으면서 중국 상해종합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한국 아시아 증시 끌어내리고, 그게 결국 미국까지 타격을 집중타를 날려가지고 전 세계 증시 다 끌어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마오타이주가 대표적인 이제 무역전쟁에서 이제
피해가 적은 그런 업종인데 중국 내수주란 말이죠. 근데도 실적이 안 좋은 걸 보고 이거 미중 무역 전쟁이 심각하구나. 이런 이제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현재 상일종합 보시면은 오늘 자리가 좀 중요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더 밀리면요. 이날이죠. 2018년 10월 19일 종가 자리를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 또 모르는 거거든요. 더 밀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버텨서 반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좀 변동성을 이제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확대하면서 조금 축소하는 구간에 오느냐, 수렴하는 구간에 오느냐 이 여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상해종합 증시, 중국 증시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지수를 끝까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끝난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만난 것 같습니다. 의외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네들이 왜 이렇게 친해졌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적의 적은 적이다. 네. 적의 적은 친구다. 적은 아니죠.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일본이 사실 미국하고 이제 상당히 친했는데, 지금 상당히 우방이죠. 매우 강력한 우방이었는데, 요즘 이제 최근에 이번 주에만 해도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본 차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물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중국한테 가서 이렇게 약간의 제스처. 대신 미국이 너무 이렇게 미국이 봤을 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딱 그 정도 수준.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딱 이제 미국이 발전하지 않을 정도의 제스처만 좀 취했는데 일단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일본 아베 신조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다자주의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이제 수호한다는 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서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자꾸 미국이 건드니까 일본도 미국이 건드니까 일본에서도 다자무역주의하고 자유무역을 이제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하고 좀 코드를 좀 맞춰가고 있는데 개방형 이제 세계 경제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아베 신조 총리는 중국 발전 프로세스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소원했던 양국 관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협력 관련해서는 선물을 맡기로 했는데 아베 총리가 오전에 이제 리커창 총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전체적인 총괄은 시진핑 주석이 하지만 경제 분야는 리커창 총리가 하는데 사실 리커창 총리가 사실 힘을 잃었기 때문에 실권이 없어요. 사실 후진타오 전 이제 주석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리커창 총리를 그냥 뭐랄까 약간 쇼윈도우적인 개념이 좀 큽니다. 리커창 총리. 근데 이제 일단 리커창 총리를 만나가지고 제3국 인프라 개발 협력을 이제 서로 논의했고요. 양국 중앙은행 간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위안화 하락 방어하고 엔화도 약간 좀 방어하고 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첨단 기술 협력 그다음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이노베이션 협력대화 설치를 서로 합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약간 분위기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의외였던 점은 일본이 시진핑 주석의 핵심 과제인 1대1로의 또 참여 의지를 밝혔다는 부분인데요. 또 중국의 국부펀드 그리고 일본의 금융업계가 함께하는 대규모 공동펀드도 설립하는 데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견들도 오갔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게 사실 가장 좀 친해지기 힘든 관계가 중국하고 일본 관계거든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상당히 뭐야, 이렇게 친했어?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뭐, 쇼맨십, 이렇게 보여주기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최근에 일본의 경우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불공정 무역과 무역 관련 제협상을 강하게 시사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우방인 미국이 왜 자꾸 이렇게 건들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사실, 지금까지는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에 이제 굴욕적으로 외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뭐라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딸랑딸랑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아지고,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해법을 찾아보려고 한 게 이제 중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침해를 받아들였는데 이제 정도가 심해지니까 중국의 손을 잡았는데 중국 역시 이제 미국하고 무역전쟁에서 이제 미국의 우방들이 이제 타겟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파고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방안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위안화가 급락했을 경우 좀 방어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들 다들 얘기하잖아요. 뭐 저는 안전자산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통화사업가 조금 중국에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일본하고 중국 모두 다 자유하고 다자주 찬성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서 이제 배제되어 있는 두 국가, 중국하고 일본이 배제돼 있잖아요. 지금 미국, 우리나라, 그다음 북한이 삼국 간의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제돼 있는 이 두 나라가 뭔가 이번에 뭐 작당모의라도 해서 예, 어떻게든 좀 주도권을 자기들도 좀 행사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좀 서로의 이권 이런 게 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급격하게 중국으로 노선을 바꿀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미국의 눈치를 좀 봐가면서 미국이 뭐라 하지 않을 정도만 딱 그 정도만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진을 탈출하고 내수주로서 각광받던 전통주 업계가 현재 구이저우 마이타이의 3분기 실적 부진에 굉장히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서도 이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걸로 봤습니다. 잘 나올 걸로 봤는데요. 이게 지금 저는 이 정도 실적일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쇼크입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쇼크인데, 지금 3분기, 마오타이의 3분기 매출하고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어닝 쇼크 수준이에요. 거의 이 쇼크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실적은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보통 마오타이 하면은 막 20-30%씩 증가해야 돼요. 전분기보다. 근데 지금, 실적이 겨우 지금 이번 3분기 매출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32%가 아니라요. 3.2% 증가했습니다. 손익은 2.71% 증가하면서 지금 제가 최근에 본 마오타이 실적 중에 정말 이렇게 부진한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시장에 충격을 줬나 봅니다. 이 엄청난 충격에 이제 2분기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마오타이의 이제 규주 모태주거든요. 상해종합에 상장되어 있는 규주 모태주 상장명은 규주 모태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오타이의 2분기 성장률을 보면은 매출이 45.56%, 순이익이 있었죠, 70%. 근데 3분기 가면서 이게 한 자릿수, 그것도 거의 뭐 티도 안 나게 증가하는 그런 수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지난해 매출하고 순이익이 거의 60%대였어요, 원래 성장률이. 2017년 이후 6분기 동안 가장 낮게 성장한 게 25.24%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최악의 증가율이 기록했고요. 뭐 증가는 했는데 최악의 증가율이고요. 증시 역시 이제 상해 증시 역시 이제 황제주 마오타이가 황제주입니다. 우리나라에 따지면 이제 국가주라고 해서 황제주인데 마오타이가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제주 마오타이가 추락을 했고요. 이제 마오타이가 10월 말만 지금 16% 넘게 주가가 폭락했고 지난주에만 거의 9%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중국의 전통주 기업들의 실적이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우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전통주, 그 다음에 이 주류 업종에서 양어구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유일하게 지금 3분기 매출액 순이익이 모두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내수주들이 이렇게 타격을 받나? 이 부분에 대한 좀 중국의 쇼크가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내수까지 좀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 규주 모태주의 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현재 중미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경기 하방감으로 전통의 이제 고가 소비주, 이제 고가 소비재입니다. 이게 이제 마오타이가 이제 전통 백주인데 이게 고가 소비재거든요. 그러니까 술 한 병에 뭐 1,000만 원, 몇백만 원 해요. 근데 이제 저가 라인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그런 고가 라인들인데 이걸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좀 확산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소득에 무슨 영향을 미친 건 아닌데 앞으로 좀 시장이 안 좋아질 걸 대비해서 좀 이런 소비를 좀 자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매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치품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정통백주 시장도 이제 많이 시장이 이제 요즘 활발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중저가 라인들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한 추가적인 실적 하락은 뭐 없을 거다라고 좀 보는 게 전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 역시도 여기서 더 급나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실적이 더 밀리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의 하방 지지는 있는데 중요한 건 추가 성장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미중 무역전쟁, 중미 무역전쟁이 좀 풀려야 추가 성장에 대한 논의도 좀 얘기도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중국 경기 둔화 여부가 이제 마우타이 주가를 좀 갈릴 거다. 그러니까 내수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은 제가 기준모태자 이제 오늘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지금 계속해서 중국 기업들도 실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상하이 자동차 그룹, 화동제약 그리고 중국 평안보험 그룹 등 오늘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귀주모태주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저희 주가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귀주모태주 하면은요. 이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니까 귀주모태주 오늘 뭐 갑자기 채널 돌리다가 서울경제 TV가 너무 어제 이렇게 주가 대응이나 이런 거에 너무 감동적이어서 오늘 더 서울경제 TV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처음 보시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 귀주모태주는 어떤 종목이냐면요, 이제 중국에서 전통적인 백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통 백주를 만드는 회사인데 중국 전통 백주가 상당히 좀 고가의 술이죠. 고가의 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귀주모태주는 이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전 세계 주류 회사 중에 시가총액 1위입니다. 귀주모태주가. 전 세계로 따져봤을 때도.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중국 증시하고 아시아 증시 폭락의 주범이 바로 이 귀주모태주입니다. 귀주모태주인데, 실적 쇼크하고 성장 정책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진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기타 전통 백주보다 이 귀주모태주라는 프리미엄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술을 여러 개 이제 전통 백주를 한 여러 병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귀주모태주 한 병이 있으면 이 귀주모태주가 훨씬 더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다는 거고, 이왕이면 돈 있으면 귀주모태주 산다. 뭐 이런 이제 마우타이주죠. 마우타이주를 산다.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봤을 때는 이제 뭐 귀주모태주의 주가가 이제 아까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우월적 지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귀주모태주가 한때 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을 때 언제 왔냐면 중국이 이제 그 접대당 뭐 이런 거를 좀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주로 선물로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고가이기 때문에 선물로 많이 나가는데 이런 걸 중국 정부가 이제 반부패 규제를 하게 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귀주모태주가 안 좋았다가 지금 다시 반등한 지 한 1년이 좀 넘었거든요.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현재 증신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과도한 우려다, 이거. 귀주모태주 과도한 우려다라면서 이제 주가 하락이 기회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접근하면 안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귀주모태주를 얘기를 드렸을 때가 어디 때였냐면, 이때였어요, 이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잠시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귀주모태주 얘기 드린 게, 이렇게 이제, 저가 쌍바닥을 찍을 때였거든요. 쌍바닥을 찍고 사실상 1차 수익 실현은 했지만, 2차에서 결국 수시를 못하고 지금 손절가까지 밀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접근하려면 이런 라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려고 하는 건데, 이 라인이 깨졌습니다. 이 라인이 지금 깨졌죠. 깨지고 있는 상태고, 현재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지노선 잡아놓은 라인이 이 라인인데, 이 라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적 쇼크 여파가 좀 더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향후 이제 한번 뭐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차단의 지진이 있겠지만, 근데 이 사이, 여기하고 이 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가 사실, 2017년 10월 26일 갭상승한 자리예요. 갭상승한 자리이기 때문에 갭으로 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갭을 메운다고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는 트레이딩은 절대 안 된다는 저는 보고 있고요.
갭을 이제 메우는 하락 과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좀 내가 좀 매수를 또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580.500 위안에 왔을 때, 580.500 위안에 왔을 때, 이 정도 라인이거든요. 580.500 라인에 왔을 때 좀 고려를 해보시고, 그다음 분할로 해서 550 위안까지도 분할로 한번 이제 매수를 고려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전략은요, 기준무태조의 분할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출발했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는요 0.14% 오르면서 내리면서 약보합권으로 출발했다고 하고요. 항생지수 역시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9%대 내리면서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장 출발은 약간의 밀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의 출발을 봤을 때 오늘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중국 증시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장 시작하니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지금 코스닥 밀리고 있죠. 자, 오늘 지금 저희 톡스타 톡방에 계시는 분들, 오늘 제가 중국 증시 방송하니까 좀 보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올라오면 던져라. 중국장 시작하기 전에 던져라, 무조건. 중국장 시작하기 전에 던져야 되고, 중국장 시작하고 나서 보고 중국장 뜨면 그때 다시 전략을 다시 짜는 게 맞지, 중국장 시작하면 약간 그래도 일부 팔아줘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할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정히 대응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중국 증시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이시라면, 지금 중국 증시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종목은 지금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이런 종목들을 밑에서 봤는데, 중요한 사실은 대리 종목을 받는 거죠. 대리 종목. 쓸데없는 종목 안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종목.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 평안보험그룹. 안 밀립니다. 안 밀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평안보험그룹도 위기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하하면 평안보험그룹 밀릴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금리 인하 카드를 주고 꺼내기 전까지는 평안보험그룹 나쁘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체는 중국만 가도 저점을 다져가고 있고, 그런 이제 초상은행도 상당히 이 저점 다지고 있죠. 거의 상당히 강합니다. 초상은행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 상당히 강한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나머지 이제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을 볼게요. 뭐 상해 자동차 그룹부터 해가지고 뭐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샤오미도 제가 말씀드린 그 매수가 인력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 민감한 쪽보다는 우리가 좀 경기 방어 쪽 위주로 중국 증시를 좀 펼쳐보는 게 좋은데요. 차이나 모바일만 보자면은, 보시면 아시겠죠. 전통적으로 통신주가 지금 원래는 경기 방어주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통신주가 경기 방어주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갭으로 급락하고 있어요. 갭으로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피해 가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주로 이제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종목을 가지고 나오지만 지금 매수하지 마시라고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지금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11월 6일 날 미국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중국 증시 신규 매수 포인트 잡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뭔가의 이제 미중 무역전쟁, 중국 무역전쟁에 뭔가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선거 전까지는 극도의 보수적인 전략, 절대로 쉽게 매수하지 않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 반드시 지키는 전략. 그러니까 전 지금까지 중국 증시, 중국 종목 중에 지금 정말 많은 90개 종목을 넘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손절하고 수익 실현하고 가지고 있는, 보유하라고 하는 종목은 지금 딱 3개 있습니다, 3개. 샤오미, 이제 신규 진입한 종목, 이런 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기다리시고 11월 6일까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셔라.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이 국가별로 암호화폐 전략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은 없는지 오늘의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무역부가 암호화폐 산업의 합법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또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 하지만 각종 규제의 틀에 갇혀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나아가기 위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선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취하고 있을까요? 네, 우크라이나의 경제개발 및 무역부는 이제 암호화폐 업계의 각종 활동들의 명확한 법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승인한 공식 합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 우크라이나의 경제개발 및 무역부가 이제 암호화폐나 ICO, IPO, 채굴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여러 가지 주요 암호화폐 관련 활동의 법적 정의를 확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해당 작업은 2단계에 돌입을 했고요. 2021년에 완료될 예정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아직 암호화폐가 합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알렉세이 뮤사크 의원이 암호화폐 합법화의 법률 조안을 공개를 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공개한 초안을 보면 정부, 기업, 개인이 암호화폐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데이터 자산에 저장하고 사용, 거래하기 위한 규칙을 모두 허용한다라는 초안의 내용이고요. 이를 요약하자면 이제 자유롭고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지난 9월이었죠. 암호화폐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5%의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한편 또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18%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이제 발의되기로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무부 내 이 실무그룹은 암호화폐 과세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변화와 혁신의 물결 한가운데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영은행이 이제 현금 사용량 저하와 법정화폐 발행 비용을 이유로 국영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행보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하면서 어떻게 뻗어나갈지 이것이 또 주변 국가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순을 밟을지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산업 부분에서 빠르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저희가 좀 배워갈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직 보완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건 아니고 전체적인 개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국내 암호화폐 시장도 아직 참고는 하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암호화폐 이제 다룰 주제가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그 거래소가 일단은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 보완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규제 보완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와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넘어야 할 선이 많이 있는데요. 제도적, 기술적, 그리고 관리적 측면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이제 거래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정의가 명확해야지 그 다음에 수순, 법을, 규칙을 만들 때 확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신판매업자로 볼 수 없다며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박탈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국회는 현행법상의 통신판매업의 일종으로 거래소를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로 간주를 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행정부, 입법부 이렇게 인식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 규제 마련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이 거래소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거래소가 금융회사가 아닌 통신판매업체가 된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해킹이 빈번할 때 해킹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 구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으로 분류를 해야 예금자 보호제도와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을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기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지위 부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 망분리 의무 적용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제33조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의 민감 정보 혹은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보유한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런 것들의 관련 법안 가이드라인 시행령 같은 것이 공포가 되면서 은행, 카드, 보험사, 제2금융권까지 이 물리적 망분리 작업을 의무화했습니다. 근데 현재 일부 거래소도 망분리 체제를 채택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부 시스템을 보완해서 외부 네트워크망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금융기관처럼 의무적으로 망분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제 거래소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특화된 보안 인증 제도도 서둘러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가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거래량 상위 4개 거래소를 정보보호관리체계 이제 ISMS 줄여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요. 이 ISMS 인증은 인터넷 사업자의 운용에 관한 보안 규정이기 때문에 비교적 큰 금액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의 보안 규정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래소 4곳에만 적용하는 것도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인증 대상을 확대를 시키고 또 거래소에 특화된 인증 제도를 마련해서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이 보안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거래소 설립의 인가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지금은 뭔지 아시나요, MC님? 네, 지금은 신고제입니다. 신고제인데요. 이 구청에 수수료 4만 원만 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다는 거죠. 거래소 신고제로 다 누구나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 수수료가 증권사 수수료의 최대 30배까지 받기도 하는데요. 거래소를 엄청난 수익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만의 수익 모델이 없어도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400만 원 내면 다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그 수수료를 조금만 잘하면은 그 엄청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냥 우후죽순 거래소가 설립이 되고 국내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혼탁해졌겠죠. 미국과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는 거래소에 대해서 등록제 또는 인가제를 적용을 하는데 건전한 거래소 구축을 하고 또 투자자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인가제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도 거래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인가제를 도입하고 또 거래소 설립 표준 등의 기준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거래소에 필요한 조치들을 짚어는 봤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개인의 노력과 관심이겠죠. 그냥 우후죽순 시세가 좋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올바른 거래소 선택도 코인의 선택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하면서 스스로 자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투자자도 그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게 보완이 될 때 서로 보완됐을 때 올바른 안전한 투자 문화가 설립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법적 지위를 찾아야 하고 예금자 보호제도 그리고 보안 취약성을 보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자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국내 증시는요,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래하지는 마시고 전략을 잘 세워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